고요한 빗소리만 들리던 낡은 국밥집 안.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희뿌연 김이 피어올랐고 늙은 주인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영감탱이, 내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서류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우악스러운 목소리의 주인은 곽상철이었다. 비좁은 가게 안을 제 집 안방처럼 차지하고 선 그는 떡 벌어진 어깨와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을 드러내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가게 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비슷한 차림새의 패거리 서너 명이 불량한 자세로 서서 키득거리고 있었다. 여기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오래된 전통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박 할머니의 작은 국밥집이었다. 밖에서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솥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와 온기로 아늑했다. 하지만 지금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곽상철이 발로 툭 찬 테이블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가 내민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한 종이 한 장이었다. 시장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건설사의 하청을 받은 용역 깡패인 그들은 헐값에 가게를 넘기라며 며칠째 박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 가게는 내 평생이야. 이렇게는 못 넘겨. 바닥에 주저앉은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다. 낡고 주름진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는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 허! 이딴 거지 같은 가게가 뭐라고 할 망구. 좋은 말 할 때 찍어. 우리가 두들겨 패서 쫓아내기 전에. 곽상철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를 향해 침을 뱉으며 조롱했다. 그들은 이 늙고 힘없는 노인을 겁박하는 것을 마치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한 사람만은 미동도 없었다. 강서연, 회색 후드티에 평범한 청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에 길게 기른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그녀는 그저 이 동네에 사는 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뚝배기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혹은 가게의 낡은 벽지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동자는 가게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네, 명예남자. 리더 격인자는 입구에서 두 번째 테이블에 기대서 있다. 가장 공격적인 놈은 카운터 옆, 할머니로부터 2미터 거리에 나머지 둘은 퇴로를 막듯 문가에 서 있다. 손에 든 무기는 없음. 하지만 의자, 술병, 뜨거운 주전자는 잠재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 비상구는 주방 뒤쪽.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생존을 위해 뼛속까지 새겨진 맹수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봐, 할망구, 고집 그만 부리고. 곽상철이 인내심을 잃었는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손가락 하나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가냘픈 비명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강서연의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식사는 끝났다. 강서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국밥 값으로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소음 하나 없이 유려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박 할머니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계처럼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 깡패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여자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뭐야, 저 계집애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서연은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거친 깡패들의 손이 닿았던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박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주방 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혀드렸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등을 잠시 토닥여준 그녀는 이내 몸을 돌려 가게의 무법자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곽상철에게 똑바로 향했다. 감정이 배제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곽상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이어 비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이젠 하다 별게 다 나서네. 서연은 그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오는 날의 공기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너무 시끄럽군. 나가? 명령이었다.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지극히 건조하고 단호한 어조. 그 말에 곽상철과 패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폭소를 터뜨렸다. 가게 안이 그들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푸아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나가라고. 곽상철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예, 꼬마 아가씨. 너 지금 네가 무슨 상황에 끼어든 건지는 알아.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카운터 옆에 있던 부하가 한 걸음 다가서며 서연의 위아래를 훑었다.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무서운 아저씨들 노는 데에 끼어들어. 저 가녀린 팔목 좀 봐라. 툭 치면 부러지겠네. 그들은 서연의 작은 체구와 평범한 옷차림을 보며 그녀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여자는 보호받거나 혹은 무시해야 할 약한 존재일 뿐 감히 자신들에게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편견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깡패들을 더욱 자극했다. 자신들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야, 너 귀 먹었어. 가장 먼저 나섰던 덩치 큰 부하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 쳤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괜히 맞아서 질질 짜지 말고.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후드티에 닿는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사냥감 앞에서 우월감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연약한 초식동물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탈을 쓴 최상위 포식자였다. 깡패의 손가락이 강서연의 어깨에 닿는 바로 그 찰나 가게 안의 공기가 변했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멎고 시끄럽던 빗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곽상철 패거리의 얼굴에서 경박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던 여자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서연의 눈이 있었다. 무심하고 건조했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가운 냉기와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급소를 노리는 맹수의 눈이자 생사의 경계를 가늠하는 사신의 눈이었다. 이어 서연의 어깨를 쳤던 깡패는 자신을 꿰뚫는 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한기에 몸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섬광이 번쩍였다. 아니, 그것은 착각이었다. 너무나도 빨라서 눈으로 좇을 수 없었을 뿐이다. 서연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여 깡패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작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간결하고 정확했다. 손목을 비틀고 팔꿈치를 꺾고 체중을 싣는다. 우드득. 살과 뼈가 뒤틀리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쾌아. 산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깡패의 팔이 불가능한 각도로 꺾인 채 축 늘어졌다. 극심한 고통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거구의 남자는 내 팔 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곽상철과 남은 부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동료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이 희미한 잔상처럼 움직였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동료가 쓰러졌을 뿐이다.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파괴였다. 곽상철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허세와 오만함이 있던 자리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해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 겪었다. 이것은 길거리 깡패들의 막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극도로 단련된 기술이었다. 니어, 뭐야?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가 허공에 떨렸다. 강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한번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은 이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계는 어떤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무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기회는 줬다.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굴욕감이었다.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여자의 하나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팔이 부러져 나뒹구는 모습을 본 곽상철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깡패로서의 체면과 짓밟힌 남성성이 야수와 같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미친년이. 곽상철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강서연을 향해 내리치려 했다. 다들 뭐해? 전연 잡아 죽여? 그의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나머지 2명의 부하도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한 놈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놈은 발길질을 날렸다. 좁은 가게 안에서 3명의 남자가 1명의 여자를 향해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이 보기에 아무리 날고 기는 실력자라 해도 이 수적 우위와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서는 버틸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이 덤벼든 상대는 1대1 싸움의 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무장한 적들이 들끓는 전장에서 생존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훈련받은 인간 병기였다. 서연의 세상은 느려졌다. 그녀의 두뇌는 세 남자의 어설픈 공격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의자를 휘두르는 곽상철의 어깨 근육 움직임, 주먹을 날리는 남자의 불안정한 하체, 발길질하는 놈의 무게, 중심 이동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해에 있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정면의 주먹이었다. 서연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공격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물컵을 낚아챘다. 피하는 동시에 이루어진 방역. 그녀는 물컵의 단단한 모서리로 주먹을 날렸던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개역!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 순간 옆에서 날아온 발길질이 그녀의 옆구리를 노렸다. 서연은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발길질을 막아냈다. 그리고 막힌 발을 그대로 잡아당겼다. 무게 중심을 잃은 2번째 남자가 앞으로 쏠리자 서연의 무릎이 용서 없이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숨이 막힌 남자가 개구리처럼 볼성사납게 바닥에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났다. 이와 마지막으로 곽상철이 휘두른 의자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의자가 바닥에 부딪혀 박살나게 만들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공격이 실패하자 곽상철은 이성을 잃고 맨몸으로 달려들었다. 곰 같은 덩치로 그녀를 깔아뭉갤 생각이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달려드는 곽상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그의 육중한 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날이 그의 목 측면,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순간적인 쇼크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곽상철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거대한 몸이 모든 힘을 잃고 통나무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방향을 틀어 그가 깨진 그릇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 덤이 위로 처박히게 만들었다. 우컹!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45초? 딱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강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가게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방금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손을 한 번 털었다. 바닥에는 4명의 남자가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다. 팔이 부러진 놈, 관자놀이를 맞고 기절한 놈, 명치를 맞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 얼굴을 쳐박고 정신을 잃은 우두머리 곽상철까지. 누구 하나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굴욕감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터였다. 이것이 유령의 방식이었다. 적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박 할머니는 주방 입구에 선 차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강서연은 널브러진 깡패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주방 입구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4명의 장정을 맨손으로 때려 눕힌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그때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간신히 고개를 든 곽상철이 피와 오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인연, 네가 누군지 몰라도 오늘 우리를 건드린 걸 평생 후회하게 해주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협박이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발악. 그는 이 여자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결국에는 조직의 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믿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반응은 철저한 무시였다. 후회 뒤 배경 그녀의 세상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였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낡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두꺼운 군용 위성통신 단말기처럼 생긴 구형 휴대폰이었다. 안테나는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몸체는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을 것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 휴대폰 자체가 그녀가 살아온 세상의 험난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서연은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는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인사도, 잡음도 없이 극도로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 완료. 서연은 휴대폰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방금 전 곽상철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대위다. 호출 부호, 유령, 청소, 조를 요청한다. 현재 위치 좌표 전송 중 최우선 등급 알파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대위, 호출 부호, 유령, 청소, 쓰레기. 그것들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국가의 가장 은밀한 조직 내에서만 통용되는 피와 철의 냄새가 배어있는 암호와도 같은 언어였다. 알겠습니다. 유령, 5분 내 현장 도착 예정. 이상.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를 들은 곽상철의 얼굴은 하얗게,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고통도, 분노도 모두 잊었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극도로 확대되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You're Young the Ghost. 어둠의 세계에서 전설처럼 혹은 괴담처럼 떠도는 이름. 대한민국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적들을 소리 없이 처리하는 비밀 특수부대. 그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이며 그들의 작전에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곽상철 같은 동네 깡패가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냥 싸움 좀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가장 날카롭게 벼려낸 칼날 그 자체였던 것이다. 뒤에 누가 있냐고 그녀의 뒤에는 국가가 있었다. 잘못 했습니다. 곽상철의 입에서 마침내 애원과도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유령에게 자비란 없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다. 강서연의 통화가 끝나고 5분이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시장 골목의 빗소리를 뚫고 낮고 묵직한 엔진음 여러 개가 동시에 가까워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없었다. 그것은 경찰차의 소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위압적인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였다. 이윽고 국밥집의 낡은 문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번호판조차 없는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차량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잘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은 모두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으며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들이 일반 경찰이나 사설 경호원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이들이었다. 팀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국밥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의 계급을 짐작게 하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군기가 바짝 든 완벽한 경례였다. 강 대위님, 국방정보사령부 김소령입니다. 명 받들고 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위님이라는 호칭과 국방정보사령부라는 소속은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곽상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라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국방정보사령부,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계 정보기관, 그곳의 소령이 대위인 그녀에게 깍듯이 존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현재 계급이 단순히 서류상의 직위가 아님을 의미했다. 김소령이 손짓하자 뒤따라 들어온 요원들이 지체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한 조는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에게 다가가 일반 경찰이 쓰는 수갑과는 다른 훨씬 견고해 보이는 결박 장비로 그들의 손과 발을 제압했다. 비명이나 저항은 허용되지 않았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고 머리에는 검은 자루가 씌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다루어졌다. 또 다른 조는 폴더형 노트북을 꺼내 현장을 빠르게 스캔하고 깨진 그릇 조각 하나까지 세심하게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박 할머니에게는 정중하게 목례하며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소령이 서연에게 물었다. 결정권은 전적으로 그녀에게 있었다. 단순 폭행, 협박 혐의로만 넘기지 마. 이놈들 뒤에 있는 배후, 그리고 그놈들과 결탁한 조직까지 전부 뿌리 뽑아. 이 시장 상인들 다시는 괴롭히는 일 없도록. 서연이 차갑게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안가로 이송하여 관련된 모든 것을 자백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 조직 활동 혐의가 추가될 겁니다. 김소령의 말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안가에서의 자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둠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본 자라면 모를 리 없었다. 요원들은 짐짝처럼 변한 깡패들을 한 명씩 들쳐 메고 검은 세단으로 옮겼다. 곽상철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국밥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모든 위협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서연과 김소령, 그리고 여전히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박 할머니만이 남아있었다. 김소령은 부하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외투 안주머니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 강서연에게 건넸다. 강대위님, 용의자들의 신원 정보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끌려나간 곽상철과 그 패거리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빼곡한 전과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폭행, 갈취, 사기, 전형적인 삼류 깡패들의 이력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관심은 그들의 과거에 있지 않았다. 이놈들이 움직인 이유, 이 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띄워 서연의 명령에 김소령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군용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하자 몇 초 만에 관련 정보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사업 주체, 허가 과정, 자금 흐름 등이 복잡한 도표로 시각화되었다. 서연은 소파에 기대 앉지도 않은 채 선 자세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평범한 사람이 봤다면 어지러울 법한 정보의 나열 속에서 그녀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먹잇감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블루스톤 개발, 블루스톤 디벨롭먼트.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생 건설 사로군.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끼고 있어. 맞습니다. 김소령이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블루스톤은 합법을 가장하여 무자비한 방식으로 알짜배기 땅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장 재개발 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곽상철 같은 용역 깡패들은 그들의 손발 역할을 해온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소모품을 잘라낸다고 뱀의 머리가 죽는 건 아니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칠 생각이 없었다. 이 사회에 기생하는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박 할머니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을 터였다. 그것이 그녀가 유령으로서 싸우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여 블루스톤 개발의 조직도를 찾아냈다.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한 남자의 사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조태섭.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공식적인 직함은 블루스톤 개발의 대표이사였지만 그의 이력 뒤에는 수많은 정경 유착과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교활한 법률 자문단과 권력층의 비호 아래 그는 단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 자로군.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모든 악취의 근원지. 조타해섭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주변 경호가 삼엄하고 웬만한 정보기관의 감시망도 쉽게 빠져나가는 인물입니다. 김소령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경호 감시망, 그런 것들은 그녀가 뚫고 지나온 지옥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 수준에 불과했다. 조타해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내 개인 단말기에 전송해 그의 동선, 습관, 약점,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가게 안은 이미 그녀의 부하들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깨진 그릇들은 치워졌고 엎질러진 음식물들은 깨끗하게 닦였다. 마치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같았다.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겠다. 그녀의 선언에 김소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유령이 직접 움직이기로 한 이상 조태섭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강남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건물이 있었다. 건물 전체가 푸른빛이 감도는 특수 유리로 마감되어 마치 거대한 수정 기둥처럼 보인다고 해서 크리스탈 타워라 불리는 곳, 바로 블루스톤 개발의 본사였다. 어제 그녀가 머물렀던 허름한 국밥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적이며 인공적인 공간, 그 위선적인 풍경 속으로 어제와 똑같은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강서연이 유령처럼 스며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의아함이 섞인 눈초리를 보냈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무슨 일로 오셨죠? 약속은 하셨습니까?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 그녀는 서연을 방문객이 아닌 길을 잘못 든 불황자 취급하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곧장 최상층으로 향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만요. 거긴 직원 외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직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로비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험상궂은 인상은 그들이 단순한 안내 요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 뒤쪽에서 더 육중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해병대 출신임을 과시하는 짧은 머리 스타일, 이곳의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오만한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꼬마 아가씨, 여긴 너 같은 애가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곱게 말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서연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는 듯 손을 뻗었다. 어제의 깡패들과 똑같은 상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서연은 이번에는 그의 손목을 꺾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카드를 한 장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것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무광의 검은색 티타늄 재질로 만들어진 카드 위에는 어떤 이름이나 숫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중앙에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사조의 형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유령 부대의 상징, 그것을 본 보안팀장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곧이어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렸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군 복무 시절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최상위 기밀 교육에서 이 문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부대. 대통령조차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전설 속의 부대. 만약 이 문양을 가진 자를 만나거든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것은 국가의 명령과도 같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CEO 이철컥.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부동자세 차렷을 했다.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자 주변의 모든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보안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요원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VIP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직접 눌렀다. 회장님은 맨 위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계십니다. 그는 감히 서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카드 에필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나서야 로비의 사람들은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경멸했던 저 평범한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한동안 머물렀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자 강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개인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궁전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방 한쪽을 차지한 거대한 원목 책상까지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의 맛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조태섭이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문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흡족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것을 알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보안 팀장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 그저 약속된 손님 중 하나련이 짐작했을 뿐이다. 무슨 일인가?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가게.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거대한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인기척이 예상과 다르자 조태섭은 그제야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는 어울리지 않는 행색의 젊은 여자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온, 뭐지? 보안팀장은 뭘 하고 있길래 이런 게 여기까지 들어와?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시장건 때문에 온 시위꾼인가?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액수를 말해. 몇 푼 쥐어줄 테니 냄새 피우지 말고 썩 꺼져. 그는 서연을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는 하찮은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태섭의 책상 위,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 옆에 자신의 낡은 군용 휴대폰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시장 할망구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깟 노인네, 하나 처리 못하나, 곽상처리.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스당, 아니. 그게 시끄럽고. 무슨 수를 써서든 당장 그 땅을 받아내. 흠씬 두들겨 패서라도 도장을 찍게 만들어.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것은 바로 어제 조태섭이 곽상철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생생한 통화 녹음이었다. 조태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탐욕스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 인연이 어디서 감히 불법 도청을.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이번에는 얇은 태블릿 PC를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태블릿 화면에는 조태섭의 비밀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 그리고 탈세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국방정보사령부의 사이버팀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놓은 결과물이었다. 조태섭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미행의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급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오,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단축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가 비호 세력으로 믿고 있던 검찰 고위 간부의 번호였다. 하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다. 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용없을 거다. 뭐라고? 지금쯤 자네가 전화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내 동료들의 친절한 방문을 받고 있을 테니 아마도 아주 바빠서 전화를 받기 힘들 거야. 서연의 말에 조태섭은 다른 번호들을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다. 유력 정치인, 경찰청장, 언론사 사주.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를 지켜주던 거대하고 견고했던 거미줄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끊어져 버린 것이다. 자네의 네트워크는 차단됐다.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자네의 제국은 끝났어. 되었어. 조태섭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거대한 몸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성이 이름 모를 여자의 하나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강서연이 크리스탈 타워를 떠난 직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조태섭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업 비리 수사로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연루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관계, 로비, 불법 자금 세탁, 조직폭력배 동원 등 그의 범죄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조태섭을 제물로 바쳤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유력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블루스톤 개발은 공중분해되었다. 한때 도시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 낡은 전통시장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신 시청에서는 시장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보존하고 상인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흉흉했던 시장 골목에는 다시 활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며칠 후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강서연이 다시 박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다. 가게 안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찼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주방에서는 박 할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 학생 왔구나. 서연을 발견한 박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서연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는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특대 사이즈의 국밥을 내왔다. 고기도, 파도 푸짐하게 쌓여 있었다. 이건 돈 안 받아.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저 진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평범하지만 깊은 정성이 담긴 국밥의 온기가 그녀의 안으로 퍼져나갔다. 늘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잠시 머물렀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를 나서려는 그녀의 등 뒤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시장의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한 줄기 바람처럼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또다시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부당한 힘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그녀는 언제나 유령처럼 그곳에 있을 터였다.